상속 관계 관련 용어인데, 용어는 뭐 다 아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속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때 그 가족 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제일 보편적인 것 같아요. 물론 책마다 또 다 다를 수 있는데, 뭐 서브 개념, 파생, 뭐 슈퍼, 기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자식, 부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편한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그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게 상속이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아래 단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하고 얘는 부모 자식 관계지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얘하고 얘는 또 무슨 관계야?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은 용어로 설명하려면은 가족 관계로 그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네들은 형제 클래스가 되겠고, 부모와 같은 클래스니까 조상 클래스, 후손 클래스, 이런 개념. 또 물론 상위 타입, 하위 타입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 교재 보면은 여러 용어가 쓰이긴 하지만 주로 쓰이는 용어는 조상, 후손, 부모, 자식, 형제, 상위, 하위 뭐 이런 개념으로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 조상 클래스 등등.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상속 계층도라 그러고, 이 상속 계층도를 그릴 때 거의 표준화된 게 무슨 노테이션이라 그러죠? 아세요? UML 이라고 합니다. UML. 그래서 UML 표기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객체지향 관련된 그림을 그릴 때 표준화된 형태로 그리는 방법이 UM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메소드의 수는 많아지고 상태의 수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갈수록 많아지지만 많아지는 것보다는 같은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메소드 수가 다 똑같아. 위에서 아래까지 메소드 수가 똑같아. 하지만 메소드의 내용들은 형제 간에 변해야 되죠. 고양이, 강아지가 있으면 이쪽은 야옹, 이쪽은 멍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쪽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여기가 메소드 수가 넷, 여기가 5이에요. 그럼 얘보다 하나가 많죠. 그럼 이 하나 많은 추가된 거는 강아지 리모컨으로는 호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A, B, C, D만 있고 여기는 그 물려받은 A, B, C, D 말고 E 있다. 그럼 이 메소드는 요 리모컨을 가지고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호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의 수의 차이가 아니라 내용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고, 리모컨은 상위와 하위가 그 메소드 수가 같아야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만들다 보면 여기에는 메소드를 정의하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만 할 수 있어요? 선언만 할 수 있고, 선언만 할 경우에는 그 메소드를 정의할 때 앞에다 무슨 수식을 넣어요? abstract하는 수식을 넣습니다. 그리고 abstract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abstract 메소드가 없어도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면은 해당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지정할 수 있고, 이것이 권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 계층도를 그렸을 때 단말, 즉 자식들이 없는 클래스들만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그 위로 있는 클래스들은 리모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의 이점은 코드 재사용이 가능해지고, 자식을 구현할 때, 그리고 후손 클래스들을 공통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타입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여기 타입을 유지하는 거랑 펫을 유지하는 거의 차이. 그리고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후 독을 받는 메소드랑 후 펫을 받는 메소드랑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짜야 돼요. 그래야 확장성 있는 코드가 됩니다. 얘는 현재 정의되어 있는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향후에 새로운 애완동물을 구현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할 수 있는 코드예요. 그리고 상속관계에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객체는 늘 하나만 생성이 돼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뉴스는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면은 펄슨 객체 하나, 학생 객체 하나 이렇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학생 객체는 하나만 생성되고 여기에 이 학생 객체가 유지하는 정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보, 자기가 추가한 정보, 그 정보들을 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면 객체는 무조건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면 여기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가 있고 자기가 추가한 멤버가 있죠. 펄슨은 이름을 갖고 있고 학생은 이름 외에 아이디와 학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생성자에서 뭘 초기화해 줘야 돼요? 이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멤버들을 다 초기화해야 되죠. 이 유지해야 되는 다 초기화해야 되는데 세 개 중에 하나는 부모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그러면 그 멤버는 어떻게 초기화해야 된다? 부모의 생성자를 불러서 초기화해야 됩니다. 부모의 생성자를 불러서 초기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처럼 슈퍼 네임 하면은 요 생성자가 불려지는 거예요. 얘는 요걸 부르고 있고 여기서 부모를 부르고 있어요. 디스 부르니까 얘를 불러지고 얘는 쟤를 불러줘. 여기 보세요. X의 부호는 뭐예요? U예요. U. 그리고 X라고 하는 멤버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추가했어요. 그리고 U에는 U라는 걸 갖고 있어요. U. 그러니까 U라는 클래스가 있고 U에는 U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리고 X는 얘를 상속받고 있고 여기에 X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X타입의 객체는 X와 U를 두 개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얘는 생성할 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초기화해 줘야 돼요. 그럼 자기 건 자기가 책임지면 되겠고 요거는 부모의 생성자를 불러서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실행을 해볼까? 얘를 죽여버리고 X타입의 객체를 생성했죠. X타입의 객체. 그럼 이 타입의 객체가 실행이 되면 실행할 때 무슨 생성자를 불렀냐면은 무슨 생성자를 불렀어요?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죠. 이 생성자를 얘를 만들 때 얘를 호출하고 있어요. 호출하고 있는데 그 X라는 생성자를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X가 어디였어? X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슈퍼 X를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출력하고 있고 요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행이 된 걸 근데 보시면은 X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 그리고 얘를 불렀어요. 얘를 불렀더니 이 안에서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슈퍼 X예요. 요 X의 부모의 생성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X의 부모를 부르니까 U의 초기화 블록이 실행되고 U2가 실행이 됩니다. 이해가 됐나? 설명이 영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퍼블릭이 아니고. 우선 이 코드를 갖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A라는 클래스는 멤버로 A, B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객체를 만들면 이 객체는 두 개의 정수를 유지합니다. A와 B 두 개를 유지해요. 근데 A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고 있고 B는 생성자에서 받아서 초기화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객체가 만들어지고 O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A, B 그 멤버들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1을 여기다 세팅하는 게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백한 초기화들 하는 거 있죠. 그게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실행이 돼서 B에 넘어가진 여기에 뭐 3 그러면은 B가 3이 돼요. 순서가 뭐부터? 명백한 초기화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생성자 안에서 실행되는 게 실행이 된다.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거 왜 줬지? 다시 그리면 여기는 U가 있고 XX. 근데 이제 물려받았으니까 얘가 U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객체를 생성하면은 X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면 U, X, 소문자 S 요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부터 불러지냐면은 기본적으로 얘 생성자부터 불러줘요. 얘 생성자. 우리는 뭘 불렀어요, 여기서 생성자를 뭘 불러요? 그랬어. 여기서 X2에서 X의 생성자를 불렀죠. X의 생성자를 불러도 뭐부터 실행이 돼요? 부모의 생성자부터 실행이 되는 거고, 부모의 생성자가 실행이 된다는 거는 요게 실행이 되는 거지만 요거 전에 뭐가 일어나요? 요 명백한 초기화들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다가 뭘 했어요? 초기화 블럭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다가 뭘 했어요? 시스템 아웃을 했죠. 그러니까 얘가 언제 출력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equal 0 했으면 equal 0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X의 생성자를 불렀는데 뭐부터 불러줬어요? 요게 제일 먼저 실행이 됐고 그 다음 얘가 실행됐고 요거 그 다음에 X의 초기화 블록이 실행됐고 X의 실행자가 실행이 됐어요. X에 보면
요게 먼저 출력된 게 아니라 뭐부터 출력돼요? 저 위에 게 먼저 출력이 됐죠. 그렇죠? 초기화 블록에 있는 거. 시스템 아웃 X 초기화 블록이 실행 중. 요거에 실행되고 요게 실행돼요. 그러니까 요 슈퍼에 의해서 요 두 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실행되기 전에 저 위에 게 먼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에서 객체가 생성할 때 실행되는 코드들은 여기 있는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고 여기가 1, 요게 2예요. 생성자에서 실행되는 게 2. 근데 부모가 있으면은 그 부모의 초기화 블록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 implicit super constructor u is undefined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super.x를 부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부모 생성자를 자동으로 부르게 됩니다. 내가 안 불러도 제일 먼저 요 객체를 생성하면 뭐부터 불러줘요? 부모의 생성자가 불러줘요. 근데 내가 특별한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지 않으니까 뭘 부르는 거예요?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U에 보니까 기본 생성자가 없어요. 그러면 에러가 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없어져요. 아까와 달리 U가 기본 생성자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출력될까? 아까와 달리. 슈퍼를 지웠죠. 슈퍼를 지워도 실행되는 형태는 U의 초기화 불러? U에 뭐가 불러졌어요?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고 나서 X의 초기화 불러? X의 생성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 자식들에서 뭘 안 해도 뭘 직접적으로 안 해도 슈퍼를 직접적으로 내가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부모 생성자가 호출된다. 상속관계에 있을 때 자식 객체를 생성하면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근데 내가 내 걸 만들 때 특별하게 여기 있는 생성자 중에 어떤 특정한 애를 부르고 싶으면 부를 수가 있어요. 뭘 이용해서 슈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슈퍼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자동적으로 부르게 되겠고, 만약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뭐가 된다? 문법 오류가 나요. 문법 오류가 나고 멤버들의 초기화된 순서는 명백한 초기화, 그 다음에 생성자. 요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초기화. 그러니까 상속 관계에 있어서 데이터들의 초기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초기화한다? 내가 추가한 거. 요 추가한 요 X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 부모가 해주는 걸 어떻게 하냐? 내가 부모의 생성자를 부르든가, 자동적으로 부르든가 해서 얘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얘는 내가 초기화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개념입니다. 원래 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 UV, XY 관계를 보시고 출력되는 걸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슈퍼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요 슈퍼 키워드를 쓸 때에는 반드시 첫 문장이어야 돼요. 생성자의 첫 문장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에 슈퍼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 해당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여 부모로부터 상소받은 멤버를 초기화해야 된다. 이때 사용하는 게 요 슈퍼 키워드이다. 그래서 슈퍼랑 디스 키워드는 이제 생성자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부를 때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도 자바 10부터는 바를 쓸 수도 있는데, 바는 항상 타입의 유출을 언제 한다? 컴파일 시간에 해요. 컴파일 시간에 하기 때문에 요 경우 펫피 하고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상속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펫이라는 리모컨에는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 X 뉴 덕 하면 이 X의 타입은 P가 아니라, 펫이 아니라 뭘로 해석을 해요? 요걸로 해석해요. 독 타입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X가 독 타입이니까 X 이퀄 new cat 하면 얘는 에러가 돼요. 에러가. 근데 요 코드를 보면 리턴한 타입이 뭐예요? 펫이에요. 펫이면 바 X get random 하면 요 X는 어떨 때는 강아지, 어떨 때는 캣을 리턴해 주는데 이 바 X는 항상 펫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바는 항상 컴파일 시간에 타입을 유치합니다. 컴파일 시간에 타입을 유치한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타입을 가지고 유출한다. 실행 시간에 어떤 애가, 실제 애가 뭔지는 상관하지 않고 실행 시간에 유출한다라는 거예요. 바는. 그거를 만약에 이런 데서 바를 쓰실 때는 어떻게 유출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처럼 이제 강아지, 고양이가 있고 펫 클래스가 있을 때 펫 객체에는 펫 리모컨에는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현재 P에는 뭐가 유지되고 있어요? 강아지 객체가 유지되고 있죠. 그 강아지 객체를 고양이 객체로는 타입 변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 관계가 있으면 요 타입을 요로는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적절하냐 안 하냐 그 다음 문제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간에는 타입 변환이 안 되죠. 강아지를 고양이로, 고양이를 강아지로는 타입 변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건 실행 시간에는 판단을 못 해요. 근데 그러니까 컴파일 시간에 판단을 못 하는데 실행 시간이 되면 이거 죽어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instance of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P가 cat의 대입이 가능한지를 따져본 다음에 하면은 이 경우는 절대 에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타입 변환할 때, 객체 간의 타입 변환할 때는 instance of를 통해서 실제 타입 변환이 가능한지 검사한 다음에 타입 변환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늘 검사하고 하면 돼요. 검사하면 instance of는 실행 시간에 P가 실제 캣을 유지할, P 타입이 캣으로 변환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true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instance of 연산자. 뒤에 나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시로. 즉, A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B, C가 있어요. 그리고 A, U, A. B equal U, B. B, C, C equal U, C.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각 클래스 객체들 하나씩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A instance of A 참이에요, false예요? A는 A 타입이에요, 아니에요? A가 뭐예요? new A 타입 객체죠? 요거는 true가 돼요. 마찬가지로 B instance of B 요거는 뭐예요? true죠. C instance of C도 true입니다. 그러면 B instance of A는 어떻게 될까요? true입니다. 왜? A 타입의 리모컨에 B 객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지할 수 있죠. B는 A의 자식이에요. 자식 객체 타입이에요. 그럼 C instance of A 요것도 true가 되죠. true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애뿐만 아니라 요 객체들이 요 리모컨에 대입할 수 있으면 true를 줍니다. B instance of C 이건 뭐가 될까? B 객체를 C 타입에 유지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죠? B와 C는 동일한 조상을 갖고 있지만 이 객체를 여기다 대입하거나 이 객체를 여기다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false를 줍니다. false가 된다. 그래서 instance of라는 연산자. 이 연산자는 여기에 변수, 여기에 타입이 와요. 그래서 이 변수를 이 타입에, 객체 타입에 유지할 수 있냐 없냐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타입 변환을 하기 전에 얘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P 변수에 있는 애를 cat이라는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으면 이게 참이 되고, 참이 된다는 건 이렇게 타입 변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instance of가 우리가 쓰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extends가 아니다. extends가 아니라 implements L이라고 합시다. L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A instance of L true예요, false예요? A 객체를 L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true예요. 그러면 B instance of L은 어떻게 될까? true입니다. 이것도. 왜? A가 L을 구현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은 당연히 L을 구현하고 있는 거가 돼요. 여기다가 implement L 안에도 부모가 구현하고 있는 거는 자식들은 자동으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B instance L도 true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게 상속 관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죠? 구체화 관계에서도 여기에 올 수가 있어요. flyable이 올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두 개가 둘 다 true다. 그리고 상속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L이 있으면 여기에는 당연히 그 L에 있는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얘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X instance of object 하면 이거 항상 true예요. X가 객체 변수일 때 X instance of object 하면 얘는 무조건 true가 됩니다. 무조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구현할 때 자식 클래스에 이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 정의하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부모에 존재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덮어 쓰는 거예요. 다르게 동작하게끔 덮어 씁니다. 근데 이때도 부모의 메소드의 의미와 재정의 메소드의 의미가 확연하게 다르면 상속으로 모델링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의미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 메소드를 그냥 상속받는 경우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는 이상 적공간의 모든 메소드는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그리고 경우 3 부모 클래스에 없는 새 메소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 이렇게 하는 거. 3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부모의 리모컨하고 자식의 리모컨에 있는 버튼의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리모컨 갖고는 조작할 수 없는 메소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별로 객체지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공개 매수의 수, 형제 클래스의 공개 매수 수는 모두 같은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그러면은 부모의 리모컨을 갖고 어떤 종류의 자식을 처리하든지 간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 각각에 맞게끔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하나는 멍멍, 하나는 야옹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메소드를 재정의할 경우 보통 부모의 정의된 메소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부모의 정의된 메소드를 호출하여 기본 작업을 한 후에 필요한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슈퍼 키워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void 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void f를 딱 정의해요. 똑같은 메소드죠. 그럼 얘를 덮어 쓰는 게 돼요. 덮어 쓴다는 건 override 한다는 거예요. override. 덮어 쓴다.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overloading이라는 게 있고요. overriding이라는 게 있어요. overloading은 똑같은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다. 그럼 요거는 overloading. 다중 정의를 한 거고요. overriding은 부모의 정의된 메소드를 자식에서 덮어 쓰는 거예요. 덮어 쓰는데 얘를 구현할 때 얘를 통째로 무시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무시 안 해요. 무시 안 하고 얘를 활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F를 부르면 이거는 뭐가 될까? 여기가 F인데 여기도 F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재기 호출이 되는 거죠. 나는 얘를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의 정의되어 있는 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슈퍼.f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의 정의된 메소드를 불러서 기본적인 걸 하고 추가적인 일을 하게끔 이렇게 코드를 많이 구현합니다. 여기 슈퍼 키워드. 그러니까 슈퍼 키워드는 두 군데에서 쓰일 수 있죠. 하나는 생성자에서 뭘 부를 때 부모 생성자를 부를 때 슈퍼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고요. 또 함수에서 부모에 있는 특정한 함수를 부르고 싶을 때도 슈퍼라는 걸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void g를 만드는데 여기 f를 불러요. 그러면 이 f는 어느 f를 부를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여기서 만약에 f를 부르면 B에 있는 F일까요? A에 있는 F일까요? B에 있는 F가 먼저 우선이 됩니다. B에서 정의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G를 구현하면서 얘를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부르고 싶으면 이 앞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super.f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했을 경우에 재정의된 메소드 말고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해당 메소드를 부르고 싶으면 앞에 뭘 붙여요? super를 붙입니다. super. 그래서 super의 두 가지 용도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super와 this의 차이점, 이것도 기억을 해 주세요. super하고 this가 비슷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this는 뭐예요? 숨겨진 인자예요. 그 객체를 가리키는 어떤 참조 값이에요. 근데 super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자식과 부모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일 뿐이고 어떤 뭐 참조하는 그런 주소를 갖고 있는 값은 키워드는 아니에요. 얘는 다르다. 얘는 this. 뭐 할 수 있고 super. 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super는 얘와 얘를 구분하기 위한 요소일 뿐인데 그냥 여기다가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제기 호출이 되죠. 그래서 this는 숨겨진 인자, this를 해당되고 있고 super는 부모 네, 해당돼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재정의를 할 때 인자 목록의 타입들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개변수 목록의 타입들은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A이고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여기도 A죠. 이건 괜찮아요. 근데 B 하면 안 돼. 그럼 얘랑 얘는 같은 함수로 안 봐요. 이름은 같은 오버로딩된 함수로 보는 거지 얘를 재정의한 걸로 간주하지 않는다. 재정의. 그래서 내가 얘를 B에서 덮어서 정의하고 싶어요. 오버라이딩해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는 왜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타입이 다르면 안 돼요. 재정의할 때. 얘는 안 돼요. 그런데 반환 타입은 호환되는 타입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환 타입이 뭐였어요? A였죠. 여기는 뭐예요? B. 이건 문제 없어요. 반환하는 타입은 호환되는 타입이면 상관이 없는데 매개 변수 목록은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B에 정의한다고 해서 B 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의 접근 권한을 더 완화시킬 수 있어도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얘가 퍼블릭인데 여기 쪽이 뭐 프로텍티드 이거 안 돼. 프로텍티드 안 되고 뭐 프라이빗도 안 돼요. 부모보다 더 많은 책 계획을 공표할 수 없어요. 요 두 개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되면 부모 리모컨으로 쓸 때하고 자식을 접근할 때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 자식을 접근할 때 모순이 생겨요. 얘가 이 거꾸로가 되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재정의를 할 때는 메소드의 접근 권한은 완화시킬 수 있어도 강화시킬 수는 없다.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땡쳐야 되겠다. 자, 여기 하나만, 요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A의 fu, 바 두 개의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어요. fu는 private이고 바는 public이에요. B는 A를 상소받는데 fu, 바를 둘 다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정의하고 있는데 fu는 접근 권한을 어떻게 했어요? private보다 public이 완화된 거죠. 그래서 fu는 완화시켰어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더 강화시켰어요. public이었는데 private를 했어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요. 1은 1, 2 중에 어떤 게 될까? 1이 될까? 2가 될까? 얘는 완화됐고 얘는 강화됐어요. 1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1번, 2번. 되는 거는 완화시킬 수 있는데 강화시킬 수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되냐? 우리는 항상 B 객체는 A의 리모컨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B의 리모컨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A의 리모컨에는 뭐만 있냐면 바가 있어요. fu는 프라이빗이니까 여기에 리모컨에 나타나진 않아요. 요것만 있어요. B는 fu가 있고 바는 안 나타나요. 바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A 가지고 B 객체를 가리키고 있으면 요거 누르면 동작을 해야 되죠. 근데 원래는 동작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완화시키면 이 리모컨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죠.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이걸로 fu를 누르고 말는 건 상관이 없고 fu는 여기서 만약 fu를 쓰고 싶으면 B 리모컨을 가져가서는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A 리모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완화를 시킬 수 있어도 강제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우리가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 후손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래 게 더 강화되어 있으면은 얘를 눌러서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눌러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번째는 안 배운 거니까 나중에 배울 테니까 하여튼 요 규칙 3 우리가 항상 상속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구체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통 리모컨을 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룰들은 그 공통 리모컨을 썼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게끔 돼야 됩니다.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